햇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수십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주장하면서 연초부터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되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올해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포퓰리즘식의 돈풀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자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선거를 위한 돈풀기는 아닌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나랑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 할 것 없이 추경에 대한 어떤 주장들과 목소리를 내면서 신년이 되자마자 추경이 편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본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는 건데 신년이 되자마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이 자리에 불러준 거를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사실과 또 팩트에 입각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제 소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추경이냐는 거죠. 어떤 추경을 이야기하는가, 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추경을 6번 했어요. 예. 이 6번 동안 얼마를 썼냐 보니까 116조를 썼어요. 지난 2년 동안 쓴 116조는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이전에 추경을 다 더해 보니까 100조예요. 그 100조보다도 지난 2년 동안 쓴 추경이 훨씬 더 많아요. 본 예산 외 추경이니까요. 이거는. 추경만 네. 추경만 이야기하고요. 따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추경이라면 하나마나한 추경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또 지적을 하겠지만 지난 6번의 추경에서 이 정부가 116조를 썼는데 예. 그 중에서 소상공인한테 지급된 돈을 다 더해보니까 23조예요. 23조 원이요. 네. 그럼 돈은 나머지 120조 가까운 돈을 썼는데 예. 실제로 코로나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한테 지급된 돈은 20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비유하면요.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 화살을 10발을 쐈는데 가운데 관역을 맞춘 건 2발밖에 안 되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 한 8발 정도가. 그럼 일부러 안 맞춘 거냐 아니면 못 맞춘 거냐는 문제죠. 네. 일부러 안 맞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딴 데 쏜 거예요. 화살을.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전 국민한테 준 돈 2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코로나 자영업자들 피해에 집중해서 쏘아줘도 모자랄 텐데 엉뚱한 데다가 대다 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엉뚱한 게 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추경을 6번씩이나 한 정부의 또 집권 여당의 무능함에 있다는 거죠. 못 맞출 것 같으면 화살을 10발 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 말씀이시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경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난 코로나 직후 6번 있었던 그런 추경이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국민들의 혈세를 쓰는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신중하고. 그럼 어떤 추경은 가능하냐? 네. 코로나로 피해를 본 분들이 지금 손실보상법이 있긴 하지만 예. 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급 적용을 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그런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만은 지난 6번의 추경과 같이 또 그냥 헛발 쏠 것이고 또 엉뚱한 데 쏠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추경을 이용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그런 냄새가 나는 게요. 지금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추경 금액이요. 처음에는 20조, 30조라겠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50조가 더해져 가지고 지금 100조 이야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도대체 화살을 어디에다 겨누어야 될지를 지금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추경은 국민적으로 많은 저항감을 저는 받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결국 내용이 중요하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쭤봤던 질문은 내용도 물론 이제 문제가 돼서 다시 체크를 좀 해보겠지만 이 새해가 들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보통 다음 해에 본 예산이 정해지는 게 보통 12월 초입니다. 그 해 말에 다음 해에 본 예산이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사실 지난해 12월 초에 정해졌거든요. 확정이 돼서 607조 원 규모의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새해가 되자마자 또다시 이 본 예산보다 다른 또 추가적인 예산을 또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본 예산을 제대로 체크한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추경을 이제 코로나 들어서고 나서부터 6차례 정도 했는데요. 예.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재정법 89조에 전쟁이라든지 아주 긴박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리고 뭐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네. 경우에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추경의 시기와 관련해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2020년 1월 20일 날 재작년 1월 20일 날 코로나 팬데믹 첫 환자가 나오고 나서 지금 딱 2년이 걸렸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에 3월 17일 날 첫 1차 추경을 했는데 네. 재작년에 그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올지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랬는데 작년 3월에도 똑같이 또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재작년에 경제당국에서 재정당국에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죠. 사실은 1, 4분기에 추경한다는 것 이미 재작년에 4차례요. 그래서 뭐 추경을 사시사철하느냐. 경제부처가 도대체 경기 예측과 관련해서 3개월도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 1차 재정을 갖다 3월 달에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재작년에는 이미 코로나 전국 안에서 완전히 깊숙하게 들어갔던 상황인데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올 당장 이제 추경 논의하는데 이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은 불가피한 건데 네. 작년에 608조 규모의 12월에 올해 본 예산을 잡으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안이한 예산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일상적인 그 정부의 지출은 대규모로 늘리면서도 불구하고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추경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추경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재정당국과 예산당국에 대해서 준엄하게 그거는 책임을 묻고 국민들이 질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도 책임이 있겠죠. 예산 당연합니다. 통과는 국회도 국회에서. 책임이 있죠. 네. 그런데 뭐 여전히 예산을 먼저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 있죠. 예산 당국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 당국의 실질적인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 생색만 내고 잘 돼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입도 떼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 재정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도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이시죠. 2020년에 1월에 이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2020년 예산은 2019년에 짜지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예산이었지만 2021년에 나온 추경은 사실 20년이라는 그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해진 예산에다가 추경을 1분기 들어 바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확장 예산 처리할 때 코로나가 이 정도로 확산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글쎄요. 12월 초에 이 예산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작년에 예산안이 그 편성될 때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얘기가 없다가 올 초에 뭐 갑자기 그 추경을 편성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좀 보고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지속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이 반복된 패턴이 지금 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추경을 찔끔찔끔하면서 생긴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더라 치더라도 21년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예산 편성에서도 그러니까요. 크게 큰 변화가 없었고 20년도 내내
21년도 내내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등장하고 이제 이게 변이가 당분간 계속 끝나지 않을 됐었고요. 것이다라고 예. 했는데도 22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며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초과 세수가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따로 추가한 것까지 하면 이제 거의 55조가 넘는 이제 액수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 추경 숫자가 많은 것도 비판을 받은 이유는 많기 때문에 비판받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많이 했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여러 번 하니까 다른 날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그것에 있어서도 그 사실은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거에 치중했지 손실 보상이나 이런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신 교수님의 지적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못 쓰이지 쓴 거- 못한 게 네. 아니라 엉뚱한 데 썼다는 거죠. 엉뚱한 데 썼다는 거죠. 필요 없는 곳에 들어가거나 뭐 그렇죠. 이랬다는 아까도 거잖아요. 이야기했지만 총량으로 보면 네. 지금 110 제가 더해 보면 116.6조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들어간 돈 23조인데 그건 2년을 통틀어서 그렇고요. 예. 코로나가 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만 놓고 보면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쓴 돈이 1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한테. 작년에 또 한 11조 해서 이제 20조, 22조가 좀 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극심했던 재작년에 2020년도에 추경을 4번을 하면서도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요. 1차 지원에서 1차 추경에서 2조 4천, 네. 2차 추경은요.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하나도 안 갔어요. 그다음에 3차 그 추경에서 그 금융 지원으로 1조 9천억. 그리고 3조 1천억 원은 대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급한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소상공인 빼야 돼요.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4차 추경에서 새희망 자금이라든지 해서 3.4조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도에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했던 돈은 아까 말씀드린 10조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빼버리면 예. 한 6조, 7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중소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전부 거의 아까 빈사 상태라고 하셨는데 네. 정부가 4번을 추경을 하면서 당시에 한 70조의 그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재작년에는 아예 자영업자에 대한 손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이 아주 극심하니까 이제 작년 추경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늘려가지고 2번 줬는데 그때 돈도 다 해보니까 11조, 12조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 빌미로 116조나 동원을 하면서도 엉뚱한 데다가 샀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데.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이런 추경이면 필요 없다. 기대할 것도 없다. 이제는 실력 행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이 방송에 재작년서부터 나와가지고 코로나 피해가 이게 굉장히 규모가 100조 이상 큰 거다. 따라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에 근거를 해서 그것을 충실히 보장해 주는 것이 코로나 지원 대책의 기본 원칙이 돼야 된다고 해갖고 제가 공식까지 금액까지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도 정부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지난 기재부는 뭐 좀 더 넓게 포함하면 이 대한민국 행정부는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116조라고 하는 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표가 되는 쪽으로 뭐 돌봄이라든지 뭐 엉뚱한 데다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저는 이 문제는요. 이번 3월 달에 대선이 지나가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그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책임을 정부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한 정치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이 문제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굉장한 그 사회 후유증을 저는 초래할 것이라고 봐서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CG 그림으로도 그래픽으로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받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참 중요한 걸 건데 지금 도움이 얼마나 됐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뭐 10분 중에 6분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는 또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는데도 잘 모르겠다. 뭐 네. 딱히
뭐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언급하시는 거 봐서는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었는지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정부가 지원하는 게 그런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금융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좀 굉장히 낮은 금리로 해주겠다. 결국 갚아야 될 돈을 풀어주겠다라는 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출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급한 갚아야 물 되는 끌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규모는 크게 넘어지만 레버리지를 이제 뭐 크레딧만 보강해 주면 되기 때문에 8배에서 10배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지원의 규모는 되게 큰 것처럼 표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부가 좀 예산 당국이 그런 걸 갖다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방식과 이제 유럽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국가의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지급하던 아동수당이나 복지수당 같은 데서 금액을 더 넓혀가지고 그래서 현금성 지원은 좀 작고 대단히 어려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감한 손실보상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이런 방식으로 유럽은 재정을 좀 작게 쓰면서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커버를 좀 상당히 많이 해준 그건 거고요. 기존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그런 거잖아요.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자유주의 유행이고 자녀적 복지 체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미국은 현금성으로 투입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GDP 대비해서 지난 7월까지 작년 7월까지 한 돈이 전체의 25.4% 정도 했습니다. 예. OECD 평균이 17%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4.5%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24%로 4명 중에 취업자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 하시는 부분이에요. 미국은 실제로 우리보다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제로 봤을 때는 미국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4.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턱없이 부족했다. 그 금액 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돌아가는 거는 24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차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금성 지원하는 그 금액이 25조 6천억이었는데 네. 그것보다도 훨씬 작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전체 4분 중에 한 분이 600만 명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320만 명 기준으로 해서 한 25조 나누면은 네. 한 사람당 평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겨우 6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료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씩 임대료만 나간다고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2년 동안 계산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뭐 1년에 한 2,400 정도 이렇게 네. 들어간다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2년이면 한 5천만 원 가까운 임대료가 드는데 임대료는 고사하고 평균 6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턱없이 낮은 규모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체 116조 중에서 24조는 소상공인 자영업 같지만 25조는 전 국민학고 나머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것도 뭐 타겟팅과 관련해서 상공인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가야 될 돈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측면이고 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거죠. 우리 규소에서는 자영업자가 일이 많은데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전문가들이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대로 손실보상 좀 해주자. 그러고 나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경을 해서라도 더 이상 놀라버리지 말고 네. 그리고 관료들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국민들이 죽든 말든 관료는 제때 월급 나오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뭐 매번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거나 그다음에 뭐 재난지원금 혹은 손실보상을 추진할 때 늘 계속됐던 것들이 당과 또 청와대 정부와의 어떤 갈등이었어요. 입장차가 계속 보여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정부는 이런 어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아직 생각한 거는 없고 일단은 지금 이미 편성된 예산, 본 예산들을 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청와대 입장은 뭐 추경에 대해서는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얘기여서 여전히 어떤 당과 또 정부 청와대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예산이 잘 짜여져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충분했다면 그거를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당에서도 인정하는 게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했을 때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전 여당의 주장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이제 코로나를 2년 겪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제 나름의 결론은 우리나라 예산 당국은 재정 건전성이 목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할 때 대비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사실은 목적이 목표다. 재정 건전성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현금성으로 25%를 지원했다면 우리로 치면 500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116조 말씀하셨는데 그중 금융도 포함한 거거든요. 그 안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뭐 한 5분의 1, 뭐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지원한 거죠. 직접 지원은 그거밖에 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데 이게 우리가 락다운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 그만큼 죽지 않으면서도 유지가 된 건데 네. 유일한 고통을 받는 세대 계층인 소상공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 2019년에서 20년이죠. 20년에 배민과 요교가 그 배달 매출이 앱을. 13조가 들었어요. 7조에서 20조로. 그러니까 13조도 그렇지만 3배로 매출이 늘었다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자영업자들은 17조의 매출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20년 기준이니까 작년에는 또 분명히 더 늘었을 것이고 또 이 자영업자는 줄었겠죠.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늘고 더 지표가 수출도 잘 되고 지표가 좋아진 쪽에 이서 나오는 세금을 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재정 건전성에도 하나도 위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정부 생각은 목적이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한 500만 원 정도를 손실보상,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뭐 지급을 일단 먼저 하고 나중에 뭐 그 부분을 따져서 뭐 걷어들일 건 걷어들이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액수도 500만 원이라는 액수도 좀 여쭤보고 싶고 네, 방식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5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공무원들이 좀 쪼잔해서 그런지 아니면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나온 말입니다. 저 소상공인 손실 보장이라고 해가지고 버팀목이다 해가지고 6조 네. 7천 그다음에 피해 지원 5조 3천 2번 줬는데요. 네. 그때도 공식을 보면요. 매출 규모가 얼마냐. 매출 규모에 따라서 뭐 30% 매출이 줄었으면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현실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먹국으로 그렇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산해 보니까 예. 규모가 커가지고 피해를 1년 기준으로 8천만 원 본 사람은 200만 원 정도 나오고 네. 규모가 작아가지고 피해가 한 4,500만 원 받는 사람은 지원이 200만 원 나오고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사태가 지난 사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00만 원이라고 자꾸 저 사람들 진짜 하기 쉽게 그리고 대단히 큰 돈인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셨잖아. 한 달 임대료만 150만 원만 잡아도 1년 1,800이고요. 2년이면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택도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피해 물론 그것도 이제 임대료냐 인건비냐 재료비냐 이걸 다 분간해야 되겠지만 네. 원칙적으로 피해에 따라서 피해에 비례해주는 원칙으로 간다고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소급해야 돼요. 왜 작년 7월서부터는 지원이 되고 그전에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피해는 계속 그렇죠. 됐으니까요. 그리고 한 네.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용서하십시오.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출이 1년에 평균 90조씩 늘었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재작년에 얼마가 늘었냐 봤더니 140조 늘었어요. 90조 원씩 1년에 늘던 늘던 게 게 140조 원이 늘었으니까 중간으로 50조가 더 는 거죠. 매년 50조가 늘어나는 늘었죠. 거죠.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얼마 늘었나 봤더니 16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80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코로나 전보다도 증가폭이. 재작년에 한 60조, 50조, 작년에 한 60조, 70조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출이 늘어난 누계만 해도 100한 그죠? 한 3, 40조가 늘어났잖아요. 저는 그게 대부분이 코로나 피해와 관련이 된 것이라고 보면 저는 이 지금 뭐 정부가 30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까지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왜 자꾸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이야기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은 피해가 없나요? 중소기업 저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피해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자꾸 소상공인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고도 지금 묵묵하게 피해를 많이 본 대표적인 업종 이야기 할까요? 의사님들이요. 의원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병원에 사람이 없어요. 전문직들도 네. 피해 많이 봤습니다. 그분에 대한 저는 대책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나중에 장사가 잘 될 때 흔쾌하게 저는 세금을 낼 것이라고 봐서 하나 제안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원칙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저는 여야 간에 특별 저는 대책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저는 당장 여야 대표가 모여서 이 작업을 즉 소급해서 피해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지원 범위를 정하는 저는 정책을 서둘러 여야 합의로 저는 추진할 것을 제가 강력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한 6개월 이내에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마련될 수 있도록 네. 저는 하는 것이 지금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러니까요. 저는 정부가 그리고 집권 여당이 무능하다 저는 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혹은 중소기업들이 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숙고가 돼 있는 건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 사실 2년 동안 버텨왔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업종별로 다 다르지만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문을 닫아놔도 나가는 게 임대료이기 때문에 네. 돈은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아까 500만 원 선지급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토해내라는 얘기는 결국 500만 원을 못 받는 업종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액수도 참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단 그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방식이죠. 네, 먼저 그래서 주고. 먼저 네. 주고 뒤에 정산해야 급하니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에 그냥 60만 원씩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뭐 이제 올 1분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00만 정도 되는 곳에다가 뭐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지급했었어야 했다. 첫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긴 시간 뭐 소득 격차 해소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은 부자들의 경제학에 입각해서 어떤 것 같아요. 국가 재정 건전성 이렇게 되면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서민이 살아야지 부자가 살고 국가가 살고 이런 구조와 관련한 고민은 부족하고 네. 재정 건전성에 딱 목매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지원이 못하다가 그나마 첫 번째 저는 물꼬를 튼 게 선지급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선지급도 다 500만 원 지급할 것이 아니고 규모별로 사실은 전 국민 소득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우리나라만큼 파악이 잘 되는 데도 많지 않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IT도 발달돼 있고 국세청 자료라든지 신용카드도 우리나라만큼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신용카드 이거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별로 예를 들어서 손실이 일정 부분 어느 구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 거기는 200만 원, 5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PP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네. 500인 이하 사업장, 비영리 단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비영리 단체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언택트로 전환하면서. 유일하게 지원 안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인 이사 사업장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0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8주 이내에 그것을 임대료나 인건비에 쓰면은 다 탕감해주는 구조를 미국은 가져왔습니다. 이제서 탕감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과감하게 좀 지원했으면 훨씬 더 회복이 빨랐을 거다. 네. 그래서 유럽 방식은 재정 수지의 적자가 좀 작았지만 그 대신에 GDP가 아주 마이너스 한 6%, 6.6% 정도 해가지고 네. 적자가 났었고요. 미국은 GDP가 3.5% 적자 났고 회복 속도도 미국이 훨씬 빠른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사실은 미국 모델을 그대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는 여전히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렵고 책임은 우리 오롯이 자영업자 그리고 그 비사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등 시위하다가 오죽하면 이제 불 켜놓고 전기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밤부터는 점등 시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 기회는 과감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과감하게 지금 모여서 논의해서
누가 되고 나면 또 반대편에 서가지고 반대하지 말고 지금 사전에 합의해서 정말 자영업자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관련해서 동의해주고 나면은 바뀐 정부에서 가감하게 해도 큰 문제 없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관료들이 어떤 행위를 취하고 국민 경제와 관련해서 재정건 정성만 쳐다보고 국민들 죽든 말든 해왔던 이런 행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따져서 관료들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지적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대출을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받게 되면은 상환을 해야죠. 대출이라는 건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뭐 이제 뭐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신용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언제 종식돼서 또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갔을 때는 신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대출을 다시 받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최근에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액 채무의 경우에는 원금의 한 90%까지는 탕감해주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입장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현금으로 선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좀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해줄 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용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정말로 파산 위기에 몰린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분을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신용 대사면을 한다거나 하면 제가 볼 때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신에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고 또 내지는 그걸 계속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좀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한다면 그분을 많이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주고 나서 뭐 다시 나아졌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하는 거는 굉장히 뭐 대단히 큰 돈도 아닌데 굉장히 좀 줬다 뺏는 이 것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기초수급자들도 받았다가 노령연금 받으면서 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국가 정책의 어떤 신뢰 차원에서라도 줬다 뺏는 건 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게 특히 매출 착시 같은 것들이 거기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진폭이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저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사실 줄 때 좀 단계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피해를 파악해서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 앞서 드렸던 질문 신 교수님께도 좀 드려볼게요. 뭐 신용 대사면 지금 원금 탕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순서가 이게 또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뭐 제가 소상공인이나 돈을 빌려 쓰는 분들을 제가 뭐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안 되죠. 이것은 이야기를 정부 차원에서 할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는 원칙이 이거다. 원칙이 이거고 이거에 의해서 과감한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러고도 돈을 예를 들면은 빚을 못 갚거나 하는 사람이 그러고도 나중에 나오면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할 문제지. 지금서부터 안 갚아도 돼. 이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저는 여야 간에 신용 대사면이다, 소액 채무의 경우에는 원금을 90% 탕감한다 이런 발언을 정치인들이 저는 이것은 순서가 아주 나쁜 경우라고 봐서 이런 이야기는 정치인들은 안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결국은 표를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저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국회에서 전 할 문제라고 봐서 신용 대사면 이런 문제를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것은 첫째, 금융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요. 둘째, 대한민국의 금융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발언은 여야 간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말 대사면이 해야 할 때가 오면 그것은 대통령께서 긴급 명령을 통해서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서부터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저는 부적절한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원과 대출이 충분한지 모르겠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중에 얘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예, 그런데 이제 신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용 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크레딧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되게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로 가 있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사실은 법인은
파산을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뒤에 갚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이건 뭐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상으로 뭐 한국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빠진 크레딧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고 대출이 어렵고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그걸 좀 악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도 잘 안 해줄 뿐 아니라 금리를 되게 높게 받아가지고 되게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줄 때 저는 사실은 단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혹하게 하는 거예요. 단감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줄 것인가 관련해서 단감은 쉽지 않은 이런 구조인데 저건 되게 혹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크레딧을 갖다 좀 올려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는 이 국면 속에서 크레딧이 나빠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금융기관에 또는 대출에 접근할 때 서민들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된 신용 등급 제도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과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뭐 둘 다 어떻든 선거 때 공약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의 종사자들은 뭐를 해줘야 되는 우려는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물고기 잡는 신용 대사면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하면은 그냥 두 번째 이거 이제 채무탄감은 물고기 그냥 잡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뭐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크게는 물고기 잡. 그래서 크레딧을 갖다가 올려줘 가지고 불이익이 없게 하는 이 방안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합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채무탄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거 뭐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표심을 노린 것이다, 포퓰리즘이다 각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뭐 계속 꺼냈다 넣었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얘기를 했다가 뭐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식은 뭐 워낙 본인이 계속 주장해왔던 지역 화폐를 통한 뭐 소비 쿠폰이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방식이나 뭐 지금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까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이 그 코로나 대응 예산 재정 투입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좀 차등을 둬서 더도 피해가 많은 곳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지금 뭐 저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다른 나라만큼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대폭적인 뭐 2배 이상 지원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재정 투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유럽이나 이런 스웨덴이나 이런 좀 복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재정 투입이 적었거든요. 그 아까 이제 우리 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시스템이 갖춰져 그 이유는 있는 곳. 항상 하고 있던 걸 하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인 그 어떤 보편 복지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위기가 와도 네. 큰 무리가 없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일시적으로만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재정이 더 건전성이 더 오히려 위협받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씀 저는 이제 별로 안 썼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돈 엄청 썼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국가 부채가 100조 이상 늘었고 국채 발행도 거의 100조가 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엉뚱한 때 썼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거의 5분의 1밖에 가지 않고 전 국민한테 21조. 그다음에 지역 경제 살린다고 해가지고 또 지역 경제 17조. 그리고 입한국에 한국판 뉴딜이 왜 또 추경에 들어와요? 거기에 5조.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한 5년, 6년 동안 거의 지금 한 80조 정도를 쓰게 지금 돼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돈을 썼는데 아까도 제가 비유를 했지만 관역을 엉뚱한 데다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재정이 매우 지금 5년 전보다 나빠졌는데 전 재정 문제를 가지고 논할 건 아니라고 봐요. 당장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 안 살려놓으면 네. 거의 1,000만 이상의 인구가 극빈층으로 떨어지면서 대한민국 복지체계에 밑빠진 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도 내수를 버팅해주는 기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산층의 허리가 중소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100조가 됐든 200조가 됐든 쓰는데 제발 딴 데 좀 쓰지 말자. 그동안 가격에 정부는 맞추자. 너무 엉뚱한 데 많이 썼다.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것이고 저는 아까
돈은 별로 안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쓰긴 엄청나게 썼는데 엉뚱한 데 썼다. 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사실 최근에 뭐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좀 독특한 이슈가 좀 요즘 화두가 됐습니다. 탈모가 이슈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글쎄요, 보니까 뭐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을 심는 겁니다. 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뭐 머리도 한번 쓰다듬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던데 글쎄요,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좀 심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다들 이제 그 사실은 뭐 국내에서 이제 뭐 이재명이 심는다 하면서 탈모약과 관련해서 이슈가 불붙어 가지고 네. 뭐 탈모 인구가 얼마나 되냐 뭐 1,000만 명 된다는 이야기도 네.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해외 언론에 AP나 뭐 다양한 해외 언론에도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보다는 오히려 이제 작은 경제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탈모도 논의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뭐 임플란트 제대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던지고 있고 이런 논의를 갖다가 확산시켜 나가는 건 뭐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뭐 또 근보 재정과도 또 관련이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된 큰 그림에서 하듯이 국민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 이런 게 다 사회보험료 방식으로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자들이 다 먼저 돈을 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제 건강보험료의 뭐 재정 적립금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 건전성이 좋다 보니까 아까 CG에도 잠깐 나왔지만 국민들의 가계비체 부율이 높은 거예요. 국가가 돈을 쓰다 보니까 개인이 빚을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가 또는 뭐 임플란트 하더라도 건강보험 안 해주면 결국 개인 돈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가 아파도 못하거나 아예 대머리가 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사실은 제대로 씹지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건강보험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보험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한 축으로 써 있는 실손보험료 인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또 실손보험료 남용해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속으로 많이 집어넣고 가급적 전 국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실손보험료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은 비용인데 일부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방향의 전환은 좋겠다. 그래서 이 논쟁 자체는 이후에 좀 더 이제 다듬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뭐 사실은 선거 기간 중에 이런 논의들이 활발해가지고 여야를 뛰어넘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그것이 공보험을 할 것인지 사보험을 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 논의는 뭐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항상 문제는 그런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서 벌써 보여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적립금 자체가 지금 이제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뭐 보험료를 올리든지 뭐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뭐 탈모 얘기하니까 말씀 주신 대로 임플란트, 뭐 비만 얘기 나오고요, 성형 얘기 나오고요. 지금 뭐 다 해주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지금 저기 표도 나오지만 적립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적립금이 지금 그 전에 그렇게 쌓여 있지는 않았었는데 계속 축적이 되다가 지금 네네. 코로나 때문에 쓰고 조금 있죠. 줄었는데도 또 늘었어요. 그 이유가 전 뭘 보여주냐면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병원 진료가 줄었기 때문에 네네.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잉 진료를 하거든요. 많이 가고. 아, 과잉 진료. 그 저 MRI, CT 이것만 해도 저 1조 이상을 쓰고요. 그리고 저 실손보험 때문에 10조가 넘게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적립금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많이 걷어서가 아니라 이 보상 비율이 65%밖에 보장 비율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어떤 복지제도 중에 하나가 이 건강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탈모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라는 비판이 일부 있는데 네네. 저는 굉장히 그거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임플란트 안 한다고 사람이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 비판이 없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거니까 합의가 된다면 이것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교수님은 별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이 근데 있고. 아니 죄송합니다.
보험료가요 지난 3년 사이에요 전 3배로 늘었어요. 내고 월마다 건강보험료 내는 엄청나게 부담 늘었습니다. 이거 건강보험 안 내시나 봐요. 건강보험료 그 수치를 한번 보세요. 돈 엄청나게 걷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나오기 전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진짜 많이 내시네. 집값이 올랐어요. 부동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시가격 때문에 부동산이요 그런 공시가격이 11억입니다. 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서 저 강북에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지금 무료보험 체계예요. 특히 퇴직한 분들의 그 지역 가입에 대한 부담은요. 이거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쉽게 뭐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숫자는 얼마 될지 몰라도 저 수십만 명의 퇴직자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거의 지금 뭐 거의 빈사 상태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돈이 잘 거치니까 저는 뭐 저도 탈모지만 이렇게 건강보험을 건드리면 5년 내에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심각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길게 보시고 우리 그 지도자들이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탈모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이용해서 돈 풀기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정치권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들을 선거용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정영권 대표, 정창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